번쩍이는 금빛 조명 아래 고급 한정식 집의 육중한 문이 열리는 순간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곳에 나타난 지안의 몰골은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처참했기 때문입니다. 밤새 정성껏 달인 정장은 시커먼 흙탕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고 젖은 구두에서는 걸음을 옮길 때마다 축축한 비참함이 배어나왔습니다. 예비시댁 식구들의 경멸 어린 시선과 수군거림이 쏟아지는 가운데 상석에 앉아있던 성진그룹의 최만식 회장이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흙이 묻은 지안의 손을 꽉 맞잡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내 생명의 은인이 이제야 오셨구먼. 5억 원의 빚을 짊어지고 호텔 라운지에서 온갖 멸시를 견디던 지안이 어떻게 10조 원 자산가의 마음을 얻고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일까요? 부자들이 절대 놓치지 않는 관상과 태도의 비밀, 그리고 단돈 2만 원으로 시작된 인생 역전의 놀라운 전말이 지금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의 끝까지 함께 하시면 여러분은 인생의 큰 깨달음과 함께 사람을 얻는 법을 배우게 되실 겁니다. 잠시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시는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2005년의 겨울, 강남 한복판에 우뚝 솟은 로열 팰리스 호텔의 라운지는 성공한 자들의 전유물과도 같았습니다. 그곳에서 27살의 한지아는 헤어타일을 단단히 조여매며 매일 아침 자신을 죽였습니다. 명문대 영문과 수석 졸업이라는 화려한 타이틀은 그녀의 주머니 속에 든 꼬깃꼬깃한 빚독 촉장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5억 원의 빚, 그리고 매달 800만 원이 들어가는 남동생의 희귀병 치료비는 지안을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지안에게 이 호텔은 단순히 음식을 나르는 일터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사이를 오가며 부자들이 나누는 정보와 그들의 사소한 습관을 집요하게 관찰했습니다. 부자들은 결코 돈을 소리내어 세지 않으며 진짜 거물일수록 가장 낡은 구두를 단정하게 닦아 신는다는 사실을 그녀는 현장에서 배웠습니다. 지안은 남들이 다 먹고 남긴 샴페인 병을 치우며 그들이 무심코 흘린 투자 정보를 머릿속에 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라운지 책임자인 박상무는 지안의 명문대 학벌을 비웃으며 일부러 그녀에게 가장 험하고 지저분한 일만 골라 시켰습니다. 야, 한지안, 너 공부 잘한다며? 그럼 이 화장실 바닥에 묻은 얼룩이 무슨 성분인지도 내 잘난 머리로 분석해봐. 박상무는 손님들이 지켜보는 로비 한복판에서 지안의 어깨를 밀치며 구정물이 든 양동이를 발로 찼습니다. 지안의 낡은 구두 속으로 차가운 물이 스며들었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허리를 숙였습니다.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알량한 자존심이 아니라 동생의 생명 줄인 다음 달 수당이었기 때문입니다. 지안은 바닥을 닦으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 밑바닥에서 반드시 저들의 돈 냄새를 맡는 법을 배워 다시는 무릎 꿇지 않는 삶을 스스로 개척하겠노라고 말입니다. 박상무의 괴롭힘이 일상이 된 라운지에 또 다른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졸부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화려한 로고의 명품 가방을 휘두르며 성유리가 나타난 것이지요. 그녀는 이 호텔의 최고 등급 손님을 자처하며 예약도 없이 들이닥쳐 가장 좋은 자리를 요구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만석인 라운지에서 지안은 규정에 따라 대기 명단을 설명하며 정중히 양해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성유리에게는 자신의 특권을 무시하는 도전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성유리는 지안의 가슴팍에 달린 명찰을 손톱으로 긁으며 어디서 감히 서빙이나 하는 주제에 고객의 앞길을 막느냐며 입에 담지 못할 독설을 쏟아냈습니다.
이 소란을 듣고 달려온 박상무는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지안의 정강이를 구두 끝으로 걷어찼습니다. 그는 성유리 앞에서 비굴할 정도로 허리를 굽히며 무식한 직원이 귀한 분을 몰라봤다며 연신 사죄하였습니다. 박상무는 지안의 팔목을 거칠게 잡아 끌며 당장 무릎 꿇고 사죄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해고함은 물론 업계 전체에 블랙리스트로 올려 매장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지안은 억울함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머릿속으로는 차갑게 숫자를 계산했습니다. 지금 직장을 잃으면 이번 달 동생의 투약이 중단될 것이고 그 리스크는 5억 원의 부채보다 무거웠습니다. 결국 지안은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굽혔습니다. 성유리는 그 모습이 즐거운 듯 마시고 있던 홍차를 지안의 손등 위로 천천히 쏟아부었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피부를 파고들었지만 지안은 신음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숙인 채 성유리가 신고 있던 구두의 굽이 다른 모양새와 그녀가 들고 있는 가방의 바느질 상태를 예리하게 관찰했습니다. 지안은 깨달았습니다. 저 여자는 진짜 부자가 아니라 남에게 보이기 위해 빚을 내어 껍데기를 치장한 가짜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안은 젖은 손등을 닦아내며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지금의 이 굴욕은 나중에 저들의 추악한 실체를 무너뜨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고 말이지요. 지옥 같은 일과가 끝나고 퇴근길에 마주하는 밤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지안은 성유리가 쏟은 홍차에 데인 손등을 소매 속으로 깊이 감추었습니다. 그런 그녀의 앞에 서 있는 준혁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자신이 대한민국 식품 유통의 중심인 성진그룹의 후계자라는 사실을 철저히 숨긴 채 지안에게는 그저 평범한 중소기업 사원이라 말하며 곁을 지켰습니다. 준혁은 지안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걱정스러운 듯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하지만 지안은 그의 다정함이 오히려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사치라고 느껴질 만큼 그녀의 현실은 비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지안의 낡은 휴대폰이 진동하며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병원 원무과로부터 온 독촉 전화였습니다. 동생의 수술을 위해서는 이번 주까지 최소 800만 원의 입원비를 입금해야 한다는 차가운 목소리에 지안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5억 원의 부채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지안에게 그 금액은 생명줄을 죄는 올가미와 같았습니다. 준혁은 지안의 고뇌를 눈치채고 조심스럽게 무슨 일이냐 물었지만 지안은 지혜롭게도 별일 아니라며 애써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비참한 짐을 준혁의 어깨에 나눠 지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앞날에 가난이라는 얼룩을 묻히는 것은 죽기보다 싫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준혁은 그런 지안의 속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조만간 자신의 할아버지를 뵈러 가자며 조심스럽게 상견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사람의 겉모습보다 속을 보시는 분이니 걱정하지 마. 준혁의 위로는 지안의 가슴에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박혔습니다. 지안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과연 그 대단하신 분들이 빚에 허덕이고 매일 무릎을 꿇는 나를 가족으로 받아줄 수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지안은 준혁을 보내고 돌아오는 길에 지하철 요금을 아끼기 위해 몇 정거장을 걸었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가슴속에서는 이별이라는 단어가 차갑게 얼어붙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비가 쏟아지던 늦은 밤이었습니다. 지안은 어깨를 짓눌러 오는 고단함을 이끌고 허름한 국밥집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식당 구석에서 홀로 식사하던 노인이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으며 거친 숨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급격한 심장 통증의 중심을 잃었고
그대로 딱딱하고 날카로운 테이블 모서리를 향해 고꾸라지려 했습니다. 그 찰나 지안의 몸이 본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민첩한 반사신경이 빛을 발한 순간이었지요. 지안은 자신의 무릎이 바닥에 깨지는 소리가 날 정도로 몸을 날려 노인의 머리가 바닥에 닿기 직전 자신의 팔로 그를 받아냈습니다. 지안은 당황하지 않고 지혜롭게 대처했습니다. 그녀는 노인의 넥타이를 풀어 호흡을 돕고 응급처치를 이어가며 노인의 의식이 돌아올 때까지 곁을 지켰습니다. 식당 주인은 바쁜 시간에 소란스럽게 하면 어떡하느냐며 무례하게 소리를 질렀지만 지안은 오히려 차분하게 그를 진정시켰습니다. 노인이 간신히 정신을 차리자 지안은 자신의 마지막 비상금이었던 2만 원을 꺼내 식사비를 대신 계산했습니다. 그러고는 남은 돈을 노인의 손에 꼭 쥐어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방금 전은 정말 위험했습니다. 큰 병원 응급실로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절대 혼자 걸어가지 마세요. 라며 응급실까지 함께 동행해주며 노인의 안전을 끝까지 지켜주었습니다. 노인은 자신의 일이 아님에도 타인의 생명을 먼저 걱정하던 지안의 맑은 눈동자를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10조 원의 자산을 움직이는 최 회장에게 그날 밤 지안이 보여준 친절은 꺼져가던 자신의 생명과 무너질 뻔한 거물의 품격을 지키는 고결하고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며칠 뒤 평소보다 조금 더 단정한 차림을 한 최 회장은 품 안에 따뜻한 캔커피 2개와 소박한 단팥빵 봉지를 소중히 안고 호텔 로열 팰리스를 찾았습니다. 빗속에서 자신을 구해주고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을 쥐어준 그 이름 모를 아가씨에게 고맙다는 인사라도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로비 구석에서 지안을 발견한 최 회장의 걸음은 무겁게 멈춰 섰습니다. 그곳에선 박상무가 손님들이 버린 음식물이 잔뜩 묻은 쓰레기 봉투를 지안의 발치에 내던지며 고함을 치고 있었지요. 야, 한지안. 명문대 나와서 이런 것도 못 치워? 손님들이 냄새난다고 항의하잖아. 당장 손으로 다 골라내. 박상무는 지안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고 지안은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묵묵히 오물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최 회장은 지축을 울리는 분노를 간신히 억누르며 어둠 속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지안의 낡은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지안은 잠시 구석으로 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최 회장의 귀에는 지안의 간절한 목소리가 가슴 아프게 박혔습니다. 네, 원무과죠? 제발 일주일만 더 기다려주세요. 800만 원 어떻게든 마련할게요. 제 동생 수술 취소하시면 안 돼요. 제발이요. 지안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전화를 끊은 뒤 그녀는 다시 차가운 바닥으로 돌아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오물을 닦아냈습니다. 최 회장은 들고 있던 비닐봉지를 꽉 쥐었습니다. 그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갑질이 아니라 한 인간의 고결한 영혼이 벼랑 끝에서 버티고 있는 처절한 사투였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가 건넨 2만 원은 그녀에게 있어 단순한 지폐 2장이 아니라 동생의 약값이고 자신의 한 끼 식사였으며 세상과 맞서 싸울 마지막 방패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최 회장은 지안에게 다가가는 대신 조용히 몸을 돌려 호텔을 빠져나왔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이제 온화한 할아버지가 아닌 대한민국 건설계를 호령하던 거물의 서슬 퍼런 안광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의 맑은 눈망울이 눈물로 얼룩지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노라. 진호는 마음 깊이 맹세하며 자신의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지안의 모든 기록을 조사하라고 나지막하지만 엄중하게 명령했습니다.
국밥집에서의 만남 이후 지안의 일상은 여전히 차가운 얼음장 위를 걷는 듯 했습니다. 여동생의 수술비 결제 마감일이 다가올수록 지안의 심장은 매 순간 타들어갔지요. 하지만 그날 오후 지안은 병원 원무과로부터 믿기지 않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누군가 지안의 이름으로 800만 원에 밀린 병원비는 물론 향후 1년치의 재활 치료비까지 포함한 총 5천만 원을 일시불로 결제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지안은 수화기를 쥐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큰 돈이 생긴 기쁨을 넘어 누군가 자신의 삶을 뿌리째 관찰하고 있다는 서늘한 직감이었습니다. 지안은 이 거액의 출처가 며칠 전 노인을 구한 일과 연결되어 있음을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한편 호텔 라운지에서는 기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지안을 눈의 가시처럼 여기던 박상무는 성유리의 압박을 받아 지안에게 해고 통지서를 내밀 준비를 마친 상태였지요. 그는 전 직원이 보는 앞에서 지안의 업무 태도가 불성실하다며 억지 징계안을 낭독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호텔 총지배인이 사색이 된 얼굴로 라운지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는 박상무의 손에 들린 서류를 가로채더니 오히려 지안에게 허리를 숙여 정중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본사 전략 기획실에서 직접 연락이 내려와 한지안 직원의 근태를 특별 관리하라는 엄중한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박상무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성유리 또한 옆에서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항의했지만 총지배인은 성진그룹 본사의 직속 명령이라는 한마디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지안은 이 모든 소동의 중심에서 차가울 정도로 평온을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비웃던 이들의 당혹감을 관찰하며 권력이 가진 생생한 공포를 목격했습니다. 지안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그날의 2만 원이 불러온 파동은 이미 시작되었음을 말이지요. 성진그룹 본사의 경고 이후 박상무는 겉으로는 지안에게 고개를 숙였지만 뒤에서는 그녀를 업계에서 영원히 매장할 더러운 덫을 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안은 이미 그보다 몇 수 앞을 내다보고 있었지요. 명문대 수석 졸업생다운 지능적 감각과 집요함은 그녀를 최고의 관찰자로 만들었습니다. 지안은 라운지 비품 창고 뒤편에서 박상무가 몰래 폐기하려던 2000년대 초반의 낡은 회계장부들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호텔 식자재 공급 업체와의 은밀한 거래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요. 지안은 매일 밤 텅 빈 사무실에서 그 숫자들을 하나하나 대조하며 박상무가 지난 3년간 가로챈 금액이 무려 50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비리의 끝에 성유리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유통회사가 얽혀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지안은 이 치명적인 정보를 즉시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말씀하셨지요. 진짜 사냥꾼은 짐승이 덫에 완전히 들어올 때까지 숨소리조차 내지 않는 법이다. 지안은 박상무의 비리 내역을 플로피 디스크에 정성껏 복사하여 비밀스러운 장소에 보관했습니다. 그러던 중 박상무는 지안을 무너뜨리기 위해 마지막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그는 지안에게 성유리의 전담 서버를 맡기며 만약 성유리의 심기를 한 번이라도 건드린다면 본사에 보호고 뭐고 즉시 파면시키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박상무는 지안이 모욕을 참지 못하고 폭발하기를 기대하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지안은 오히려 담담하게 그 지시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성유리가 들이닥친 테이블에 가장 비싼 와인을 서빙하며 성유리의 귀에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나지막이 으조렸습니다. 이 와인의 풍미가 참 좋네요.
마치 누군가의 비자금처럼 깊고 진한 맛이 납니다. 지안의 서늘한 농담에 와인잔을 든 성유리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지안은 당황하는 성유리의 눈빛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쥔 50억 원의 진실이 이들의 목줄을 죄의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될 것임을 말이지요. 노을이 오렌지빛으로 짙게 타오르는 남산 기슭의 한적한 공원 벤치에 지안과 준혁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낭만이 서린 공기 속에서 준혁은 지안의 거칠어진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주었습니다. 라운지에서 독한 세제에 불어 터지고 성유리가 부은 뜨거운 찬물에 데웠던 지안의 손등을 보며 준혁의 눈동자에는 안쓰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준혁은 자신의 집안이 어떤 배경을 가졌는지 끝내 함구한 채 그저 지안의 고단한 하루를 덜어주고 싶어하는 평범한 연인의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지안의 손바닥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 안에는 화려하진 않지만 정갈한 디자인의 은반지가 놓여 있었지요. 준혁은 나지막한 목소리로 지안에게 말했습니다. 조만간 자신의 할아버지를 뵙게 될 것이며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단단하고 품격 있는 여자인지 꼭 보여드리고 싶다고 말이지요. 어떤 상황이 와도 곁을 지킬 테니 자신만 믿어달라는 준혁의 고백은 지안의 가슴에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박혔습니다. 지안은 반지를 바라보며 차마 웃지 못했습니다. 준혁의 진심은 눈부시게 아름다웠지만 그녀가 처한 현실은 그 빛을 삼킬 만큼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지안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가문을 무너뜨린 5억 원의 부채와 박상무의 목을 노리는 50억 원의 비리 서류가 복잡한 수식처럼 엉켜 있었습니다. 그녀는 준혁이 말하는 할아버지가 대한민국을 호령하는 거물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그저 자신의 초라한 배경이 준혁의 앞날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이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지안은 생각했습니다. 이 반지가 나를 구원하는 열쇠가 될까? 아니면 우리가 헤어져야 할 마지막 징표가 될까? 지안은 지혜롭게도 떨리는 마음을 감추고 준혁의 어깨에 고개를 기댔습니다. 두 사람을 감싸는 노을은 더없이 평화로웠지만 지안은 이것이 폭풍전야의 정적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가방 속에 든 이별 편지를 만지작거리며 결심했습니다. 만약 내일의 상견례가 준혁에게 상처를 주는 자리가 된다면 자신은 기꺼이 그의 인생에서 사라지겠노라고 말입니다. 그 상견례를 앞둔 마지막 밤, 지안의 좁은 자취방에는 낡은 다리미가 내뿜는 하얀 증기와 정막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시장통에서 3만 원을 주고 산 저렴한 정장 한 벌을 꺼내어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싸구려 원단은 거칠었지만 지안은 마치 귀한 비단을 다루듯 정성을 다해 주름을 펴나갔습니다. 뜨거운 다리미가 지나간 자리마다 그녀의 가난이 그리고 그동안 삼켜왔던 수천 번의 굴욕이 빳빳하게 펴지는 듯 했습니다. 지안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창백한 얼굴을 응시하며 차갑게 숫자를 되뇌었습니다. 내일이면 5억 원의 부채를 짊어진 여자와 아무것도 모르는 손자가 마주 앉게 될 것이라고 말이지요. 지안은 이것이 결코 축복받을 수 없는 만남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방 한편에 박상무의 비리가 담긴 플로피 디스크와 함께 밤새 고쳐 쓴 이별 편지를 나란히 챙겨 넣었습니다. 지안에게 내일의 자리는 사랑을 확인하는 장소가 아니라 자신의 남은 존엄을 지키고 준혁을 놓아주기 위한 마지막 무대였습니다. 그녀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준혁의 눈부신 앞날에 가난이라는 얼룩을 묻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림질을 마친 지안은 단정하게 걸린 정장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비록 몸에는 시장표 옷을 걸치겠지만
마음만은 그 누구보다 고결하게 유지하겠노라는 결연한 의지였습니다. 창밖에는 차가운 바람이 창문을 거칠게 흔들고 있었지만 지안의 가슴 속에는 이미 시린 결심이 서리발처럼 돋아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동생의 사진을 가만히 어루만지며 조금만 더 버텨달라고, 언니가 내일 모든 것을 끝내고 오겠다고 나지막이 의조렸습니다. 지안의 목소리는 떨림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내일 자신이 어떤 모욕을 당하든 상관없었습니다. 다만 자신이 지켜온 품격이 저렴하게 취급받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었지요. 지안은 꺼진 전등 아래에서 어둠을 응시하며 생각했습니다. 정의롭게 살려 했던 대가가 이토록 시리다면 기꺼이 그 추위를 혼자 감당하며 어둠 속으로 사라지겠노라고 말입니다. 드디어 약속된 상견례 당일이 밝았습니다. 지안은 어제 정성껏 다려둔 3만 원짜리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비록 원단은 거칠고 색은 바랬지만 그녀의 단정한 몸가짐 덕분에 옷은 제법 귀한 주인을 만난 듯 보였습니다. 지안은 가방 속에 든 50억 원의 비리 서류와 이별 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호텔 정문을 나서려던 찰나 기다렸다는 듯 박상무와 성유리가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박상무는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지안의 앞길에 대걸레용 구정물을 들이부었습니다. 성유리는 옆에서 가소롭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지안의 옷감을 손가락으로 툭툭 건드렸습니다. 어디서 시장 바닥 싸구려 옷을 입고 나타나서 주제 파악도 못하느냐며 너 같은 게 무슨 행복을 바라느냐고 독설을 내뱉었습니다. 지안이 그들의 도발을 무시하고 지나치려 할 때 진짜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성유리가 사주한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지안의 바로 옆 무릉덩이를 빠른 속도로 지나치며 시커먼 흙탕물을 튀긴 것이지요. 순식간에 지안의 상의와 정성껏 다린 치마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오물로 뒤덮였습니다. 박상무와 성유리는 그 꼴이 통쾌하다는 듯 배를 잡고 웃어댔습니다. 지안의 눈가에 순식간에 눈물이 차올랐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이들은 지안의 옷을 망친 것이 아니라 그녀가 지켜온 자존심과 준혁에 대한 예우를 짓밟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안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흙탕물이 뚝뚝 떨어지는 옷자락을 손수건으로 대충 닦아낸 뒤 오히려 당당하게 허리를 펴고 그들을 응시했습니다. 당신들이 쏟은 것은 흙탕물이 아니라 당신들의 천박한 인성입니다. 지안은 서늘한 목소리로 일갈한 뒤 젖은 구두를 신고 약속 장소인 연회장으로 향했습니다. 주변에 경멸 어린 시선이 쏟아졌지만 지안의 걸음걸이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마침내 육중한 문 앞에 선 지안은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그곳에는 대한민국을 호령하는 거물이자 빗속에서 자신에게 2만 원을 받았던 그 노신자 최만식 회장이 서늘하고도 온화한 눈빛으로 지안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물로 뒤덮인 지안이 연회장 상석으로 다가갔을 때 최 회장은 지안의 흙 묻은 손을 두 손으로 꽉 맞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모두 잘 보게. 이 아가씨가 바로 그 차가운 빗속에서 쓰러져가던 내 몸을 받아내고 꺼져가던 내 숨을 붙잡아준 내 생명의 은인이시다. 최 회장의 우렁찬 목소리에 박상무와 성유리의 안색은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최 회장은 지안의 오염된 정장을 안타깝게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자네들은 이 아이의 겉모습만 보고 멸시했겠지만 나는 이 아이가 빗속에서 보여준 그 강단 있는 눈빛과 타인을 위해 몸을 던지던 고결한 성정을 보았네. 이 아이는 우리 가문에 들어올 자격이 차고 넘치는 사람이다.
박상무가 비굴하게 변명하려 입을 떼자 지아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가방 속 플로피 디스크를 꺼냈습니다. 상무님, 제 가난은 씻어내면 그만이지만 당신이 저지른 50억 원의 비리는 무엇으로 씻으시겠습니까? 지아는 최 회장 앞에서 박상무와 성유리 가문이 공모한 비리 내역을 하나하나 낭독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복수를 넘어 지능형 캐릭터로서 지안이 준비한 완벽한 처형식이었습니다. 최 회장은 지안의 지혜로운 대처에 고개를 끄덕이며 즉시 보안 요원들을 호출해 박상무와 성유리를 연회장에서 끌어내라 명령했습니다. 지안은 흙탕물이 묻은 채로도 그 누구보다 압도적인 기백으로 자리를 지배하며 진정한 권위가 어디서 나오는지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연회장에서 질질 끌려나가는 박상무의 비명은 지안이 그동안 삼켰던 수천 번의 모욕을 씻어주는 배경음악과 같았습니다. 최 회장은 지안이 제출한 비리 증거들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돈의 가치를 모르는 자들에게 곳간을 맡겼으니 쥐새끼들이 들끓을 수밖에 없었구나. 그의 지시에 따라 성진그룹의 감사팀과 법무팀은 박상무가 은닉한 50억 원의 비자금뿐만 아니라 성유리 가문이 수년간 가로채 온 하청 비리까지 낱낱이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성유리는 자신의 화려했던 일상이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며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자랑하던 명품 가방들은 이제 법원의 압류 딱지가 붙을 차가운 전리품이 되었지요. 지아는 무너지는 그들을 보며 조롱하는 대신 준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준혁은 지안의 젖은 어깨를 감싸 안으며 미안함과 존경이 섞인 눈빛을 보냈습니다. 최 회장은 그런 두 사람을 보며 인자하게 웃었습니다. 지안아, 너는 내 목숨을 구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썩어가던 내 회사까지 구해냈구나. 내가 보여준 그 2만 원의 용기는 수조 원의 자산보다 훨씬 귀한 보물이다. 지아는 가방 속 이별 편지를 꺼내 최 회장 앞에서 불태우듯 찢어버렸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도망이 아니라 자신이 지켜낸 이 정의의 자리에 당당히 뿌리를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지아는 흙탕물 묻은 구두를 벗어 던지고 최 회장이 선물한 세상에서 가장 견고하고 아름다운 구두를 신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2006년의 따스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지아는 이제 로열 팰리스 호텔의 경영 지원 팀장이 되어 과거의 자신처럼 힘든 환경에서도 품격을 잃지 않는 인재들을 발굴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여전히 낡은 2만 원권 지폐가 액자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부자가 되었을 때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그녀만의 약속이었지요. 최 회장의 지원으로 완치된 여동생은 이제 건강하게 학교에 다니며 지안의 가장 든든한 응원군이 되었습니다. 지안은 준혁과 함께 정원을 거닐며 생각합니다. 그날 밤 빗속에서 쓰러진 노인을 외면하지 않았던 자신의 선택이 결국 자신의 인생 전체를 구원하는 기적의 씨앗이었음을 말입니다. 최 회장은 지안에게 말했습니다. 진짜 거물은 가장 낮은 곳에서도 타인의 아픔을 볼 줄 아는 법이다. 너는 이미 그날 밤 나보다 더 큰 부자였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건네는 작은 친절과 타인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결국 거대한 파동이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지안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따뜻한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차갑게 느껴질지라도 여러분이 간직한 고결한 품격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긴 시간 지안의 인생 역전극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여러분이 겪은 기적 같은 순간들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지금까지 이야기 친구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일 처리를 왜 이따위로 하는 거죠? 시키는 거나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적이 흐르던 한성물류 운영팀 사무실의 고함 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수십 명의 직원이 숨을 죽인 채 얼어붙은 그곳에서 신임 전무 오범석은 분에 못 이겨 씩씩거리며 손에 들고 있던 결제 서류 뭉치를 서지한 팀장의 얼굴을 향해 거칠게 내던졌습니다. 오범석은 삿대질하며 다시 한번 소리쳤습니다.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당장 짐 싸서 나가. 당신이 숨어서 빼돌린 회사 돈 내가 모를 줄 알아? 하지만 서지아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뺨을 스치고 바닥에 떨어진 서류 중 하나를 조용히 내려다보며 그녀는 무언가 결단한 듯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범석은 그 서류를 비효율적인 이메일 연락망이라며 내던졌지만 그건 사실 지난 15년간 지안이 지켜온 3천억 원 가치의 전국 물류망 마스터키였습니다. 오범석은 자신이 지금 회사의 유일한 혈관을 제 손으로 잘라버렸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승리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 오만한 전무는 자신이 내던진 종이 뭉치가 내일 아침 시간당 1억 원의 손실로 돌아올 것을 몰랐습니다. 이 이야기의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시청해주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성을 다해 감사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인생의 큰 깨달음과 진정한 실력자의 몸값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깊이 느끼는 시간이 되실 겁니다. 2000년대 초중반 한성물류의 전략운영팀 사무실은 언제나 둔탁한 키보드 소리와 쉴 새 없이 종이를 뱉어내는 팩스 기기의 소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혼란의 중심에는 15년간 회사의 기틀을 닦아온 서지한 팀장이 있었지요. 그녀의 책상 위에 놓인 두꺼운 브라운관 모니터에는 수백 개의 전자 우편 스레드가 촘촘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단순히 업무 연락망이라 생각했지만 사실 그 안에는 전국 200여 개 대리점 소장들의 까다로운 성미와 기상악화 시에만 열리는 비밀 우회 경로, 그리고 본사조차 모르는 이면 계약 조건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지안에게 그 이메일 보관함은 300억 원 이상의 가치를 지닌 회사의 혈관이자 보물지도였습니다. 하지만 새로 부임한 신임 전무 오범석의 눈에 지안의 전문성은 그저 치워야 할 구시대의 잔재일 뿐이었습니다. 해외 유학파 출신임을 자처하는 오범석은 부임 첫날부터 지안의 업무 방식을 사사건건 트집 잡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두 사람의 악연은 오 전무가 발령받던 첫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안은 새로운 시스템 안착을 돕기 위해 15년간의 현장 데이터가 담긴 인수인계 파일을 정중히 건넸지만 오범석은 그 파일을 훑어보지도 않은 채 지안의 면전에서 쓰레기통 옆으로 밀어버렸습니다. 그는 입버릇처럼 선진국에서 배워온 시스템은 당신이 가진 캐캐 묵은 기록보다 수천 배는 훌륭하다며 소리를 높였지요. 사원들이 모두 지켜보는 앞에서 경험이라는 건 결국 데이터가 부족한 사람들이 내뱉는 변명일 뿐이라며 지안의 세월을 공개적으로 비하했습니다. 오범석에게 지안은 자신의 완벽한 이론을 증명하는데 방해가 되는 반드시 제거해야 할 걸림돌이었던 셈이었습니다. 그는 지안의 책상 위에 쌓인 이메일 출력본들을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불쾌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서 팀장, 아직도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 일을 합니까? 본사에서 내려온 최첨단 전산화 지침 못 들었어요? 모든 건 숫자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지안은 서류를 정리하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전무님, 전사는 규격화된 수치만 읽지만 현장은 매 순간 살아 움직입니다. 이 이메일 속 데이터가 없으면
전국의 물류망은 단 1시간도 버티지 못하고 마비될 수 있습니다. 지안의 말은 15년간 현장에서 뼈저리게 익힌 확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범석은 코웃음을 치며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마비? 시스템이 있는데 사람이 왜 필요해? 당신이 말하는 그 데이터라는 거 사실은 당신이 대리점들과 짜고 뒤로 돈 빼돌리려고 만든 사조직 연락망 아니야? 그의 말에는 지안의 헌신을 모욕하는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오범석은 지안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정밀 보안 감사를 지시하며 그녀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의 핵심 엔진을 스스로 멈추려 하는 어리석은 포식자의 첫 번째 발걸음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2005년의 어느 여름밤, 한성물류의 운영팀 사무실 창가에는 여전히 푸르스름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서지한 팀장은 모두가 퇴근한 고요한 공간에서 홀로 모니터를 마주하고 있었지요. 그녀의 손가락은 쉴 새 없이 자판을 두드리며 지난 15년간의 기록들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업무 일지 같았지만 그 안에는 전국 각지의 거점 대리점주들과 주고받은 수만 통의 전자우편이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지안은 알고 있었지요. 본사에서 야심차게 추진하는 이른바 직배송 혁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도박인지를요. 오범석 전무는 현장의 복잡한 인적 네트워크를 비용 낭비로만 치부하며 모든 중간 단계를 생략하고 전산으로만 통제하라는 무리한 지시를 내린 상태였습니다. 지안은 전자 우편함의 비밀 폴더를 하나하나 점검했습니다. 그 안에는 폭설이 내릴 때만 이용할 수 있는 강원도 산간 지역의 우회로 정보와 유가급 등시 물류비를 3% 이상 낮춰주기로 약속한 현지 업체들과의 비공식 합의문들이 가득했습니다. 만약 이 기록들이 사라진다면 회사는 당장 내일 아침부터 갈 길을 잃은 미아가 될 것이 뻔했습니다. 하지만 오범석 전무는 지안의 이런 세심한 관리를 오히려 항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출근한 오범석은 지안의 책상으로 다가와 서류철을 거칠게 내려놓으며 냉소적인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서 팀장, 아직도 그 쓸데없는 개인 메일함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네, 경고했지. 전산망에 등록되지 않은 모든 정보는 오늘부로 폐기한다고. 오범석의 눈에는 지안이 구축한 300억 원 가치의 데이터가 그저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낡은 관습으로만 보였습니다. 그는 지안이 설명하려던 현지의 변수들을 단 한 문장으로 일축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지만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당신이 그들과 주고받은 이메일은 회사의 자산이 아니라 당신의 사유물일 뿐이야. 오범석은 그 자리에서 전산팀에 전화를 걸어 지안의 외부 메일 발송 권한을 차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지안은 모니터 화면에 나타난 접근 제한이라는 붉은 글자를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분노보다는 거대한 함선이 빙산을 향해 돌진하는 것을 지켜보는 조타수의 비애가 그녀의 눈동자에 스쳤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개인용 저장 장치를 컴퓨터에서 분리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것은 회사의 마지막 안전장치가 제거되는 소리 없는 비명이었습니다. 한성물류의 모든 컴퓨터에 새로운 물류관리 프로그램이 설치되던 날, 오범석 전무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직원들을 모두 불러 모아놓고 번쩍이는 모니터 화면을 가리키며 당당하게 선포했지요. 이제 더 이상 구구절절한 전자 우편이나 개인적인 인맥에 의존하는 시대는 끝났으며 오직 중앙에서 통제하는 수치만이 회사의 법이라고 말입니다. 오범석은 지안이 지난 15년간 구축해온 이메일 기반의 대응 로직을 비효율의 극치라 명명하며
그것을 사용하는 자는 누구든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지아는 그 화려한 시스템 뒤에 숨겨진 치명적인 빈틈을 보았습니다. 현장의 갑작스러운 기상 변화나 지역 대리점주들의 미묘한 심리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기계적인 전산망은 거친 파도 앞에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할 모래성처럼 위태로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지아는 마지막 예의를 갖추어 오범석의 집무실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게 다가가 다가올 추석 물류 대목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전무님, 전국의 물류는 단순히 점과 점을 잇는 선이 아닙니다. 이 이메일 기록들에는 각 지역 소장님들이 어떤 상황에서 운송을 거부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최적의 단가와 조건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걸 무시하고 전산으로만 밀어붙이면 하루아침에 3천억 원의 물량이 발이 묶일 수 있습니다. 지안의 진심 어린 충고는 오범석에게는 그저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지겨운 잔소리로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고급 만년필을 만지작거리며 지안을 멸시하듯 쳐다보았습니다. 오범석은 코웃음을 치며 지안의 면전에 대고 쏘아붙였습니다. 서 팀장, 당신은 지금 이 회사가 당신 없으면 안 돌아간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 모양인데 그게 바로 당신의 한계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그 데이터라는 건 결국 사적인 관계의 결과물일 뿐이에요. 우리 회사는 이제 그런 낡은 방식에서 벗어나 선진화된 시스템으로 갈 겁니다. 당신의 그 보물 같은 이메일들은 이제 지워버려야 할 쓰레기나 다름없어요. 그는 지안의 존재 자체를 회사의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규정했습니다. 오범석의 오만함이 극에 달한 순간 사무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지안은 더 이상 그를 설득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뒤돌아 나오며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회사의 거대한 혈관이 막히기 시작했다는 신호가 그녀의 귓가에 이명처럼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일 처리를 왜 이따위로 하는 거죠? 시키는 거나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적이 흐르던 한성물류 운영팀 사무실에 기어코 폭발음 같은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오범석 전무는 분을 참지 못한 듯 씩씩거리며 지안의 책상 위에 놓여있던 결제 서류 뭉치를 그녀의 얼굴을 향해 거칠게 내던졌습니다. 사방으로 하얀 종이들이 흩날리며 바닥으로 추락했지요. 지안의 뺨을 스치고 지나간 종이들은 마치 비참하게 찢겨나간 회사의 미래처럼 보였습니다. 오범석은 삿대질하며 전 직원이 듣도록 소리쳤습니다. 내 말이 우스워요? 당장 짐 싸서 나가요. 당신 같은 사람이 팀장 자리에 앉아 있으니 회사가 이 모양인 겁니다. 동료들은 숨을 죽인 채 고개를 숙였고 사무실에는 오직 오범석의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어지럽게 널브러진 종이들 중 하나를 조용히 집어들었습니다. 그건 오범석이 구시대적이라며 전면 폐기를 명령했던, 그러나 전국 물류망의 실시간 통제 암호가 담긴 이메일 출력본이었습니다. 지아는 그 종이를 가만히 내려다보며 입가에 아주 옅은 미소를 띄웠습니다. 그건 굴욕을 견디는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모든 결말을 읽어버린 자의 평온함에 가까웠지요. 오범석은 그 미소를 보고 더욱 악에 받쳐 소리를 질렀지만 지아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노트북과 개인 소지품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안이 사무실 문을 나설 때 그녀의 머릿속에는 정교한 수치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신이 관리하던 이메일 인증 체계가 무너지면 당장 내일 아침부터 전국 200여 개 대리점의 정산 시스템은 마비될 것이었습니다. 시간당 1억 원, 하루면
최소 24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계산이 이미 끝난 상태였지요. 오범석은 자신이 방금 회사의 심장을 제 손으로 도려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지안의 빈자리를 보며 승리감에 취해 있었습니다. 지안은 정문을 나서며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품에 안긴 노트북 속에는 오범석이 쓰레기라 불렀던 300억 원 가치의 진실이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성물류가 겪게 될 가장 참혹한 사흘을 예고하는 마지막 경고등이었습니다. 서지안이 떠난 첫날 아침, 한성물류의 사무실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오범석 전무는 자신의 집무실에 앉아 향긋한 차 한 잔을 즐기며 승리감에 도취해 있었지요. 그는 지안의 빈자리를 보며 이제야 회사가 잡음없는 현대적인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채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운영팀의 전화기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울려대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처음에는 단순한 배송 지연 보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전국 200여 개의 거점 대리점에서 물건을 싣지 않겠다는 화물차주들의 집단 항의가 빗발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오범석은 당황하며 모니터 속 전산망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모든 것이 정상이라는 초록색 불빛만 평온하게 깜빡이고 있었지요. 하지만 현장의 온도는 전혀 달랐습니다. 대리점주들은 하나같이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매일 아침 서지안 팀장에게서 오던 오늘의 배차 조정 이메일이 없으면 절대 차를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메일 안에는 그날의 날씨와 도로 상황에 따른 비공식 수수료 조정안과 차주들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현지 유류비 보전 대책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오범석이 도입한 최첨단 시스템은 그런 미묘한 현장의 합의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다급해진 운영팀 직원이 오범석의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전무님, 지금 강원도와 영남권 물류가 완전히 멈췄습니다. 서지안 팀장이 보내던 확정 메일이 없으니까 현지 소장들이 배차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2시간만 더 지나면 거래처 위약금만 10억 원이 넘어갑니다. 오범석은 책상을 쾅 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스템대로 하라고 해. 이메일 한 통에 운송을 거부하는 게 말이 돼? 당장 그 계정 복구해서 내용 확인해. 하지만 전산팀으로부터 돌아온 대답은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지안의 계정은 오범석 본인의 지시로 이미 영구 삭제된 상태였고 특수한 보안 암호가 걸려 있어 백업조차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범석은 그제야 자신이 잘라버린 것이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3천억 원짜리 거대 혈관의 핵심 밸브였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지안이 떠난 지 단 하루 만에 한성물류의 본사 사무실은 아비규환의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오범석 전무가 그토록 자랑하던 최첨단 전산 화면에는 역설적이게도 아무런 경고등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상으로는 모든 화물이 제 시간에 출고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지만 실제 전국의 물류 터미널에서는 단 한 대의 트럭도 움직이지 않고 있었지요. 오범석은 창백해진 안색으로 전산팀 직원들을 몰아세웠습니다. 아니, 화면에는 다 정상이라고 뜨는데 왜 현장에서는 난리가 난 거야? 당장 서지안의 이메일 계정 복구하라고 했잖아. 하지만 전산팀장의 대답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전무님, 지시하신 대로 서버에서 데이터를 완전히 삭제했을 뿐만 아니라 서 팀장님이 개인적으로 걸어둔 이중 암호 체계 때문에 외부에서는 절대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건 단순한 메일함이 아니라 현장 소장들과의 고유한 인증 열쇠였던 겁니다.
오범석은 책상 위에 놓인 수화기를 집어 던지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그가 쓰레기라고 비하했던 그 이메일들이 사실은 전산망의 오류를 실시간으로 보정하던 정교한 제어 장치였다는 사실을 그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고객센터로 접수된 미배송 클레임은 순식간에 3,000건을 돌파했고 주요 거래처들로부터 날아온 손해배상 청구 예고 통지서가 팩스 기기에서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예상 손실액만 이미 500억 원을 훌쩍 넘어서고 있었지요. 오범석은 떨리는 손으로 생수병을 들이켰지만 타들어가는 목마름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벽면에 걸린 대형 시계 소리가 마치 시한폭탄의 초침처럼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시간당 1억 원씩 허공으로 날아가는 회사 돈을 보며 오범석은 비로소 자신이 저지른 짓의 무게를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성물류가 아수라장으로 변해가는 동안 서지아는 15년 만에 찾아온 낯선 고요함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집 근처 한적한 공원 벤치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그녀의 표정은 의외로 평온했지요.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정적을 깨고 검은색 대형 세단 한 대가 그녀의 앞에 미끄러지듯 멈춰 섰기 때문입니다. 차 문이 열리고 내린 인물은 업계 1위 기업인 미래 글로벌의 권도진 의장이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물류업계에서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거물이었지만 지안 앞에서는 예의를 갖추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지요. 서 팀장님, 아니 이제는 서 본부장님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한성물류가 스스로 자신의 보물을 길바닥에 버렸다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권 의장은 차 안으로 지안을 정중히 안내했습니다. 은은한 가죽 냄새가 감도는 차 안에서 그는 품속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오범석 그 친구는 이메일이 그저 화면에 떠다니는 글자 나부랭이인 줄 알지만 나는 압니다. 당신의 이메일 한 통이 전국의 물류망을 어떻게 움직이고 통제하는지 말입니다. 우리 미래 글로벌에 당신의 그 3천억 원짜리 데이터를 완벽하게 이식해 주십시오. 권 의장이 제안한 서류 안에는 100억 원대의 연봉과 함께 부사장 직급이 명시된 인사 발령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아는 잠시 서류를 응시하다 권 의장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의장님, 제 이메일은 단순한 정보의 집합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장의 신뢰와 땀방울이 응축된 마지막 약속입니다. 권 의장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지안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안은 엷은 미소를 띠며 서류 위에 자신의 이름을 정갈하게 적어 넣었습니다. 포식자의 화려한 귀환을 알리는 서막이 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미래 글로벌의 본사 건물은 한성물류의 낡은 사무실과는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세련된 유리 벽면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부사장실에 앉아 서지아는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명패를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그녀가 자리에 앉자마자 권도진 의장은 비서실을 통해 두꺼운 서류철 하나를 전달했습니다. 그것은 미래 글로벌이 그동안 법적으로 정당하게 확보해 온 국내외 모든 물류 파트너사들의 공식 연락망이었습니다. 권 의장은 이미 지안이 이 거대한 네트워크를 움직일 유일한 적임자임을 알고 모든 판을 깔아둔 것이었지요. 지안은 한성물류의 서버에 접속할 필요도 그곳의 자산을 탐낼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필요한 건 오직 자신의 머릿속에 각인된 현장 통제 로직과 15년간 현장에서 쌓아온 정직한 이름 석자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지안이 새롭게 지급된 노트북을 펼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녀가 미래 글로벌로 이직했다는 소문은 이미 업계 전산망보다 빠르게 전국 물류 현장으로
퍼져나간 상태였지요. 지안의 개인 전자 우편함에는 한성물류의 마비 소식을 듣고 불안에 떨던 대리점주들과 화물연대 관계자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성물류라는 회사가 아니라 서지안이라는 사람의 전문성을 믿고 지난 세월을 버텨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지안은 권 의장이 제공한 공식 명단을 바탕으로 자신만이 보유한 독보적인 물류 최적화 솔루션을 전자 우편에 담아 전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는 특정 지역의 정체 구간을 피하는 비공식 경로와 기상 상황별 탄력 배차 공식 등 오직 지안의 오랜 연구와 경험으로 만들어진 그녀만의 고유한 지적 재산권이 녹아 있었습니다. 이 짧은 전자 우편 한 통이 업계에 공개되는 순간 한성물류의 마지막 숨통은 사실상 끊어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현지 파트너들에게 서지안이라는 이름은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물류의 흐름을 뚫어줄 유일한 보증 수표였기에 그들은 한성물류와의 계약 해지를 감수하면서까지 미래 글로벌의 새로운 시스템에 합류하겠다고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안이 발송 버튼을 누르자 사무실 안에는 고요하지만 묵직한 승리의 예감이 감돌았습니다. 그 시각 한성물류의 오범석 전무는 빗발치는 항해 전화에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전무님, 전국 핵심 대리점 소장들이 자신들의 의지로 계약 파기를 선언하고 미래글로벌의 서지안 부사장에게 협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직원의 보고에 오범석은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지안은 창밖을 내려다보며 나지막이 은조렸습니다. 회사라는 껍데기가 아니라 그 안을 채우는 사람의 무게가 얼마인지 이제는 아시겠습니까, 전무님. 한성물류의 이사회 회의실은 얼음장 같은 정적과 타들어가는 담배 연기로 가득했습니다. 대형 모니터에는 한성물류의 주가가 40% 이상 폭락했다는 붉은색 그래프가 잔인하게 그려져 있었지요.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업계의 강자로 군림하던 회사는 이제 매시간 수십억 원의 시가총액이 증발하는 시한폭탄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오범석 전무는 이사들의 서슬퍼런 시선을 피하며 연신 식은땀을 닦아냈습니다. 그의 앞에는 8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상 손실액이 적힌 보고서가 놓여 있었지요. 한 이사가 책상을 내리치며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전무라는 사람이 대안이라고 내놓은 시스템이 고작 회사를 이 꼴로 만드는 겁니까? 전국 대리점 80%가 이탈했다는데 그 이유가 고작 팀장 한 명의 평판 때문이라니 이게 제정신으로 할 소리예요? 오범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하기 바빴습니다. 그건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시스템 로직은 완벽합니다. 단지 현장 소장들이 서지안이라는 인물에게 선동당해 변화를 거부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한성물류의 실질적인 심장이 서지안이었으며 그녀가 없는 한성물류는 껍데기뿐인 고철 덩어리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지요. 거래처들은 앞다투어 계약 파기를 선언했고 은행권에서는 대출금 회수를 검토하겠다는 통보가 날아들었습니다. 오범석이 그토록 맹신하던 전산 시스템은 이제 처리해야 할 클레임과 손해배상 청구 건수를 실시간으로 집계하는 비극의 기록 장치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비서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뛰어들어와 미래 글로벌의 독점 계약 체결 소식을 전하자 이사회장은 거대한 소란에 휩싸였습니다. 오범석은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의자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3천억 원의 자산을 우습게 여겼던 대가는 이제 회사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빗줄기가 쏟아지던 늦은 밤, 미래 글로벌 본사의 지하 주차장 입구는 무거운 정막에 잠겨 있었습니다.
서지한 부사장의 검은색 세단이 미끄러지듯 빠져나오려던 찰나 빗속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초라한 인형 하나가 차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며칠간 씻지도 못한 듯 엉망이 된 양복 차림의 오범석 전무였지요. 그는 보안 요원들의 제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차보닛 위에 엎어지듯 매달렸습니다. 한때 위풍당당하게 지안의 얼굴에 서류를 내던지던 그 오만한 권력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지안은 차창을 천천히 내리고 빗물에 젖어 비참하게 일그러진 오범석을 무표정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오범석은 빗물을 닦아낼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차문 손잡이를 붙잡고 처절하게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서 부사장님, 아니 지안 씨,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당신이 이직했다는 소식에 전국의 대리점주들이 제 발로 계약을 파기하고 미래 글로벌로 가겠다고 난리입니다. 제발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당신이 없으면 회사가 망해요. 제발 돌아와 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섞여 비굴하게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차가운 침묵을 유지할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옆자리에 놓인 노트북을 열어 오범석의 눈앞에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화면 속에는 방금 발송 완료된 단 한 통의 전자 우편이 떠 있었습니다. 제목은 한성물류 인수 합병 확정 및 경영진 해임 통지. 지아는 낮은 목소리로 하지만 송곳처럼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오 전무님, 대리점주들이 움직인 건 제가 선동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그들을 숫자로만 대할 때 저는 그들의 신뢰를 얻었을 뿐이죠. 그리고 이 메일을 보시죠. 당신이 혁신이라며 저지른 무리한 발주 지시와 현장 무시의 기록들입니다. 이건 제가 가져온 게 아니라 당신이 한성물류 서버에 직접 남긴 당신의 무능 그 자체입니다. 당신이 실력이라고 믿었던 그 오만한 시스템이 역설적으로 당신의 비리를 가장 정교하게 기록하고 있었더군요.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입니다. 오범석은 노트북 화면에 뜬 자신의 해임 발령 문구를 보고 넋이 나간 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성물류의 대회의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한 여인이 위풍당당한 걸음으로 들어섰습니다. 불과 며칠 전 오범석 전무가 서류 뭉치를 던지며 내쫓았던 바로 그 서지한 팀장이었지요. 하지만 그녀의 가슴에는 이제 팀장이라는 명찰 대신 미래 글로벌 부사장 겸 한성물류 인수추진위원장이라는 묵직한 직함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모여있던 이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 끝에 앉아있던 오범석은 넋이 나간 듯 초점 없는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아는 여유롭게 상석에 앉아 자신의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오범석이 멸시했던 그 업무 기록들을 대형 스크린에 띄웠지요. 지아는 차갑고 건조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오 전무님, 당신이 쓰레기라고 불렀던 저의 인수인계 자료들은 이제 당신의 배임 혐의를 입증할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제가 정당하게 데이터를 넘기려 했을 때 당신은 거부했죠. 그 결과 당신은 현장 업체들과의 복잡한 계약 관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그 틈을 타 친인척 업체에 물류 일감을 몰아주려다 800억 원의 손실을 냈습니다. 이 모든 정황이 당신이 도입한 시스템의 로그 기록에 고스란히 남아있더군요. 오범석은 책상을 짚으며 비틀거렸습니다. 지아는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회사의 3천억 원 가치 자산을 제 손으로 파괴한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겁니다. 오늘부로 당신에 대한 해임안이 통과되었으며 검찰 조사와 함께 1,0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지안이 말을 마치자마자 정장을 입은 법무팀 직원들이 들어와 오범석의 짐을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15년간 현장의 땀방울을 숫자로만 재단하려 했던 오만한 권력자의 종말은 이토록 비참하고 신속했습니다. 지아는 사무실을 메운 침묵을 뒤로하고 창밖으로 보이는 거대한 물류 터미널을 응시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노하우는 한성물류를 다시 숨쉬게 할 가장 강력한 심장 박동이 되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는 언제나처럼 눈부신 아침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미래 글로벌의 부사장 서지아는 거대한 컨테이너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부산항의 전경을 내려다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한때 오만한 권력자의 손끝에서 갈 길을 잃고 멈춰섰던 전국의 물류망은 이제 그녀가 다시 연결한 신뢰의 혈관을 타고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게 고동치고 있었습니다. 한성물류는 미래 글로벌에 성공적으로 흡수되었고 지안이 15년간 지켜온 그 현장의 지혜는 이제 회사의 대체 불가능한 핵심 자산이자 전 직원이 반드시 익혀야 할 실전 교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3천억 원의 가치를 지닌 보물지도라 불렀지만 지안에게 그것은 단순히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현장의 땀방울이자 이름 모를 대리점주들과 나눈 진심 어린 약속의 기록이었습니다. 오범석 전무의 소식은 아주 가끔 들려왔습니다. 그는 모든 재산을 압류당한 채 여전히 자신의 실패를 시스템의 오류라 탓하며 뒷골목의 허름한 술집을 전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끝까지 자신의 오만함을 버리지 못한 그를 생각하며 지아는 짧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오만한 무시가 있었기에 지아는 자신의 가치를 그 누구보다 선명하게 세상에 증명해낼 수 있었습니다. 숫자는 우리에게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지만 그 길을 실제로 걷게 해주는 것은 결국 현장의 사람들과 그들의 마음이라는 것을 그녀는 하번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지아는 이제 자신의 책상 앞에 앉아 새로운 전자 우편을 작성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물건을 나르는 지시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동료들의 안부를 묻고 그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따뜻한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는 어떠셨나요? 혹시 누군가에게 당신의 소중한 노력이 숫자 몇 개로 재단당하거나 능력 없으면 나가라는 차가운 무시를 당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럴 때일수록 당신이 쌓아온 시간을 믿으십시오. 당신이 현장에서 묵묵히 견디며 기록해온 그 경험과 노하우는 훗날 그 누구도 함부로 뺏어갈 수 없는 당신만의 강력한 무기가 되어줄 것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건 화려한 직함이나 오만한 목소리가 아니라 지안처럼 제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신뢰를 쌓아가는 사람들의 정직한 땀방울입니다. 묵묵히 자신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이 땅의 모든 서지안 씨들의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친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지안과 같은 빛나는 승리의 순간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